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강이죠. 오늘은 518조 개별적 중개실물을 나갑니다. 이쪽은 출제 비중이 약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과 경매 이 부분에 갖고 각각 한 문제씩 4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적 중개실물 나가는데요. 이건 민법과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이 이제 1차를 같이 하시는 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크게 내용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용이 조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이제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18조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입니다. 이 부분 출제가 24회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18회 때 출제한 바가 있고요. 24회 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19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됐고.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 등기 관련 의무거든요. 계약세 거민제도가 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먼저 특조법의 내용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519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보시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에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침은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점 잊으시고요.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습니다. 증여는 일방마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계약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증여계약은 정지조건이 없는 이상은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일단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쌍무계약과 같은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되면 60일.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건 최초의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네요. 이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라는 거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안 해도 이거는 내 겁니다. 끝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저당 잡고자 보존등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없는데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신축을 했는데 자기가 본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 을한테 파는 계약을 했다. 그럼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가 불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 계약을 먼저 했는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6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등기 의무를 만약에 등기 권리자께서 위반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이것을 위반하면 전에 우리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걸 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등록세가 취득세로 편입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등기를 60일 내에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등록세가 2%였어요. 2%였는데 지금 현재 처벌은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로 지금 등록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2%를 뺍니다.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지금 4%죠.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2%에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누가 맞는다고요? 등기 권리자가.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갑이죠. 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처한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계약세 거민제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520쪽이죠. 이제 거민제도, 계약서의 거민제도로 들어가는데 이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지금 현재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가 있잖아요. 이 계약서에다가 거민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민제도가 현재도 시행되는데 이 거민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세금 추적으로 보여요. 탈세 방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무니까요, 언제 거민받은 계약서를 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거민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내래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거민 대상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거민 대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죠.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거민받은 계약서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전 등기예요. 거민받을 일 없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니까 이제 6가지를 또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이게 거민 대상이 되느냐를 따져보는데, 그럼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거민 받아와야 되죠. 대상이 되는 거 맞고. 그럼 이제 임대차, 전세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라든가 전세 이런 것들은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해요. 거민 받을 일 없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 받아요. 그럼 이때도 탈세 우려가 없는 거예요. 경매는 촉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세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판결 있지 않습니까? 판결로 취득한다. 이거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서에다가 거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축탁해줘요. 이거는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다. 그래서 이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모두 못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외국인도 못 피해갑니다. 그래서 판결로 인한 취득은 거민받은 판결서 내셔야 됩니다.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일방이 국이나 지자체인 경우는 탈세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의제되는 것들 주의해야 돼요. 의제되는 것들. 요 의제되는 것들은 아주 잘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역시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거민 대상은 일단 매매 교환 증여인데, 여기 토지 건물 있죠.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었어요. 이거는 거민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민 받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물건, 이걸 거래했다. 그럼 이때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매는 거민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의제되는 것까지 다 봤고요. 참고입니다. 형식적 이전 등기 하네요.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해지 약정세 거민 받아오셔야 됩니다. 또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전 등기 한다. 그럼 분할 약정서에다가 거민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 낼 필요 없죠. 근데 본등기 신청할 때 내게 돼 있죠. 본등기 신청할 때. 그래서 요 점 또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민 대상이냐 아니냐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거민의 절차입니다. 그럼 거민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관할은 일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근데 이 거민 권한을 시군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거든요. 위임은 읍면 동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읍면 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게 되면 이 위임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왜 통지해 주게 돼 있냐면요, 등기소장한테 거민받은 계약서 내는 거죠. 이전 등기 할 때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민 신청은 당사 중 1인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능하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우리 개업공인교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우리 개공한테는 검인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개공한테는 검인 신청 의무는 없어요. 이건 권한이에요. 그래서 중개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공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개공은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의무가 없다는 점,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인 신청하러 갈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하고 사본 두 통을 내셔야 됩니다. 원본 한 통에는요, 검인도장 찍어서 지체없이 주게 돼 있고요. 사본 두 통을 왜 내냐면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장이 보관해요. 그리고 또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본 두 통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거 안 갖고 가도요, 지들이 카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계약 내용이 적합한가, 적정한가, 가격은 적정한가, 이러한 실질적 심사권은 없어요.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요. 형식적 요건의 구분 여부만 심사하여 지체 없이 검인도장 찍어주겠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521쪽 맨 밑에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검인계약서 필수기 사항, 그래갖고 당사자 있죠. 당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목적 부동산이에요. 목의 동그라미. 계약 연호를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계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에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자의 동그라미. 계약공사가 있을 때는 계약공사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계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기한인데 조자의 동그라미. 자, 그럼 동그라미 친 게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요 필수 기재사항은 당목계대 개조죠. 당목계대 개조. 들어봤죠, 이거?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인회사 조건기한인데 당목계대 개조. 우리 개업공사가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게 중개업자였다고 그랬죠, 원래. 그래서 당목과 계대, 개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인데 요것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암기한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당목계대 개조예요. 이걸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틀릴 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당목계대 개조다.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이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사무소 소재지, 명칭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일치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검인제도는 잘 묻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당목계대 개조를 기억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검인에 대해서 봤고요. 검인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되냐면 검인받지 않냐고 만약에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적금은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3일로 처벌해요. 3일. 그래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다. 검인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한 자. 이건 이제 탈세 목적이 있어야지 3일로 처벌합니다. 그럼 탈세 목적이 없는 미등기 전매 어떻게 되느냐? 1, 3으로 처벌해요. 1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처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일단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의 검인제도까지 가볍게 봤어요. 이제 524조 부동산실 관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이제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일단은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데 민법하고 우리하고 출제 방향이 틀립니다.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 소양을 중심적으로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출제해요. 근데 우리는 역시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를 위주로 일단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에서 들으신 분은 일단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명법 내용은 우리 쪽에서 출제를 원래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 25회 시험에는 자주 출제했네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 출제 빈도가 25회, 27회, 28회, 30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에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본인의 앞으로 실명 등기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법의 취지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대하여 실명 등기 의무가 있으니까 결국은 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 외에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한다. 모두 실명 등기 해야 되죠. 가등기 포함이에요. 가등기 포함인데 그럼 물권이 아닌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임차권이나 환매권이 있죠. 이것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없다. 물권 전체가 등기 능력이 있는 물권 전체가 실명 등기 대상이라는 거 이해주시고, 요 내용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525쪽을 보시죠. 거기 3번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가 있죠. 거기 양괄호 1번이에요. 이게 이법 3조 1항 조문인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에요. 물권에 밑줄 긋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체 실명 등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 이 법이 규제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를 규제해요. 하나는 명의신탁, 이걸 규제하죠. 이게 이제 주 규제 목적이 이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는데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있고, 장기 미등기도 이 법이 똑같이 규제합니다. 그럼 장기 미등기는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잔금 치게 되면 며칠 내에 등기하라고요? 60일. 60일 내에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자가 3년 동안이나 잔금 쳤는데 등기 안 한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럼 결국은 을이 잔금을 쳤는데 갑명의로 계속 3년 동안 남겨놨다.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해놓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명의신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명의신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명의신탁의 효력은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자 할 때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죠. 이게 명의신탁의 약정이에요. 그럼 이 약정, 무효.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 앞으로 타인 명의로 넘기겠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 등기라고 그래요. 이거를. 명의신탁 등기도 무효.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다는 말이 우리 선이라고 그러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요, 제3자가 취득하잖아요. 그럼 제3자는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선악불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선악불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자는. 자, 그래서 이거 명의신탁에 대한 효력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명의신탁의 유형, 종류를 보시면 이 효력을 쉽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우리 명의신탁의 종류를 어디서 보시냐면, 교재 지금 현재 526쪽에 나와 있죠. 이걸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과 효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 명의신탁의 유형으로서는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요. 둘이서 명의신탁하는 겁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갑이 선거에 나가십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신대요.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분들은요, 자시 모두 재산 공개 들어가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눈먼 돈 사서 이제 눈먼 돈 받아갖고 산 부동산이거든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맺고 등기를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라는 형식을 취해서 등기를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이게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갑이 명의를 빌렸죠. 그러니까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 하느냐? 이 자를 신탁자라고 불러요. 명의를 빌린 자. 그 다음에 을이 명의를 빌려줬죠.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이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건을 맡긴 자가 누구? 신탁자. 물건을 맡아준 자가 누구? 수탁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장매매 형식을 통하여 넘깁니다.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럼 이거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명법상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명의신탁 약정이 있잖아요.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그러면 수탁자인 을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치우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럼 실명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이었다. 명의신탁 약정사를 몰랐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근데 이자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을 경우에는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거 악의자도 취득한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제3자는 결국은 선악을 불문해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버립니다. 선악불문 대항불가예요. 그러니까 선악불문 이자는 반사효과로서 이거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못 찾아오죠. 못 찾아오는데 요 을이 받은 대금 있지 않습니까?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부당이득한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이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밝혀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신탁자는 법정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자는요 5년에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찾아온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명법상 제재를 감수하고 부당이득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형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문제 없고요.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볼까요? 옆에 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제 527쪽입니다. 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일단 세 사람이 관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이번엔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을이. 그럼 얻는 가서 사놔야 되죠? 이거. 그래서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을이. 이 정보를 입수한 을이.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해요. 부동산이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거랍니다. 가서 미리 사놔야 되죠. 찍어놔야 됩니다. 이걸 실무적으로 뭐라 하느냐? 이거를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 이게 알박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을이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특약을 걸어놔야 되죠.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바로 병에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명의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바로 신탁자. 그다음에 병이 명의를 빌려줬죠. 그러니까 이자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약정이 일단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점을 잠깐 생각해 보죠. 이 매도인 갑이에요. 이 매도인 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지금.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을이 했는데 등기는 병명의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면 이게 생긴 게 지금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요거 실명법 강의하면서요, 삼자간 등기명 신탁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게. 일단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은 다시 갑에게 복귀해버려요. 매도인에게. 그럼 이제 이때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신탁자 을은 요 갑을 대위해요.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가 돼버리면 물건이 복귀되죠. 그럼 다시 나한테 이전은 깨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은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직접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화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실명법은 그랬지 않습니까? 신탁자인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역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을 결국 이 을은 제3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이 부당이득했죠. 수탁자 병이.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하죠. 다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병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제3자에게 팔아치운 거예요. 그럼 이거 형법상 횡령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횡령이냐?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배신행위했잖아요. 그럼 이건 횡령. 다음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던 자가 배신행위 했잖아요. 그럼 이걸 배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 매도인이 또 다시 팔아치우면 배임죄로 공부했죠. 배임으로. 근데 이거는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하여 전에는 횡령이라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걸 전원합체 판결 내려갖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거는 형법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횡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을 보관한 자라는 것은 적법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한 자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불법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더라도 횡령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제3자 처분하더라도 이거 횡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점을 또 이해두세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2자간, 3자간을 따져보게 되면요. 이거는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죠.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예요. 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죠. 그리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제3자 처분하더라도 이거 횡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2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 처분하면 수탁자가 횡령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요. 판례는 나온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한 걸로 봐서 2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럼 이거 민법 시간에 더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럼 제3자가 악의자에도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알았어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가 아는 경우에도 이건 취득하는데 이자가 만약에 적극 가담했어요. 제3자가. 그래서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자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거 취득한다 못한다? 이때는 취득 못한다는 거죠. 참 애매합니다. 말이. 알았어도 물건을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한대요. 이건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한다는 게 또 판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이게 적극 가담인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론적으로 적극 가담하면 취득 못한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2자간, 3자간이었고 이제 계약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528쪽에 있죠? 이 529쪽.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이 있네요. 3자간 계약명의신탁 그랬는데 이거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계약명의신탁은 3자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 그럼 계약명의신탁인데 이거는
역시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대요.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죠. 얻는 걸 사놔야 되죠. 사놔야 되는데 자신이 가서 매매 계약을 하면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병을 앞세워요. 앞세우고 본인 을은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죠. 약정을 맺고 뒤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야, 내가 자금을 댈 테니까 저 부동산 네 명의로 좀 사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근데 내가 돈을 내니까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을 병이 갑과 하고 갑으로부터 등기를 병에게 바로 넘깁니다. 이게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이 바로 매도인과 계약을 했죠. 이자가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수탁자. 을이 명의를 빌렸죠. 그러니까 신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정 무효. 일단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가 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실명법상 효력을 보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라면 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이 경우에 매도인입니다. 이 매도인 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습니다. 즉 매매계약 병이하고요. 등기도 병명의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다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 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도 유효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아니에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유효, 물권행위도 유효. 그러면 결국은 이 수탁자 병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수탁자인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합니다. 이거. 그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실명법상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죠. 제3자는 완전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효하게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럼 당연히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을은 결국은 이거 부동산 못 찾아오죠.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못 찾아옵니다. 못 찾아오고요. 그러나 이제 병이 받은 이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거 횡령일까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완전한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횡령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고, 그럼 계약명의신탁은 이 수탁자가 다른 사람을 앞세웠죠. 앞세웠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위명명의신탁이라 불러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었다. 그럼 이 경우에 말이에요.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판례는 전부가 다 무효라는 거예요. 매매계약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 다 무효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그 법률 관계를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종류 세 가지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2자간, 3자간 있지 않습니까? 보면 2자간, 3자간은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왜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이라 되냐면 2자간, 3자간은 등기까지도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름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 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됐고 등기는 유효하죠 지금.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약정만 무효가 됐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2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감 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3자간과 계약 명의신탁은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3자간.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누구예요?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라고 나왔잖아요. 몰랐다라고 나오면 이건 선이란 얘기죠. 그럼 꼭 명심할게.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 유효다, 무효다? 등기 유효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탁자가 제3자 처분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 안 한다? 횡령이 당연히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이런 말이 딱 되게 되면 이건 계약 명의신탁을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갖고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는 유효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고 횡령이 아니라는 점, 이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재 앞으로 다시 가요. 앞으로 가서 거기 그 이제 요 앞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나? 우리 교재 그죠?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죠? 제외되는 경우 이거를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우리 교재 어디 있느냐? 이 제외되는 게 교재에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등기는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권리는 채무자인 을한테 있는 거죠. 명의신탁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제외시켰대요. 왜 제외시키냐면 담보 목적으로 권리를 넘겼으니까 물권을. 그래서 결국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이거는 담보 취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그럼 양도담보할 경우에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때는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안 냈다. 그럼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 다음 두 번째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상호 명의신탁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약정을 했죠. 약정을 해갖고 정확히 2분의 1을 나눠가지고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래 분필을 해줘야 되죠, 이거. 분필을. 근데 갑과 을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끼리인데 뭘 이걸 돈 들여가면서 측량하고 분필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쪽을, 나는 이쪽을 취득할게 하고 이제 약정을 맺는 거예요. 약정을 맺고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해갖고 공유로 등기해버려요. 그럼 이 공유라는 성질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어봤죠? 공유라는 성질은 자신의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과처럼 보여요. 이게.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이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요.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고 공부하죠.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가 바로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이걸 판례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불렀죠. 이거. 그래서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이고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됐다.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한 필지가 갑을이 소유자가 맞거든요. 이런 신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실무적으로 우리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아닙니까? 근데 가액이 커요.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에 이제 4층짜리 건물이었다고 가정하면 일단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뭐 3층짜리 이 정도 였다면 이게 이제 지하층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1호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호 라인입니다. 근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약정을 하는 거죠. 야, 나는 1호 라인 가질게. 너는 2호 라인 가져. 해갖고 둘이 같이 공유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 소유권은 나눠져 있죠? 근데 전체로 보게 되면 소유자 갑을이 맞죠? 이것도 상호 명의신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부릅니다. 이거는 무늬만 공유해 지금 무늬만.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유권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했습니다. 그럼 요즘 부동산 신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외되는 경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로 넘어갑니다. 특례.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524쪽에 그 좌측에 있네. 찾았습니까? 이걸 조그만 글씨로 써놨고 제가 못 찾았는데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원래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특례를 보겠습니다. 특례는 교재 530 이쪽에 있어요. 4번.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나오죠. 이 부분을 보시죠. 자, 그럼 이제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 규정은 일단은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하는데 남편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이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 맞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종중이 부동산 취득했습니다.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종중은 등기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중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종중원 중에 1인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종중 명의로 안 하고.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이제 본부가 저기 여의도 아닙니까? 근데 인천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인천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본부, 즉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근데 요걸 갖다가 실명법을 시행을 하면서 전면 무효화시키면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갖고 특례를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거나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종중이 등기했거나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그럼 원래는 명의신탁인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어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어요. 강제 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재산 빼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명법상 약정 등기 무효라는 효력 규정이 있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이 있죠. 처벌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이 있거든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특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법률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구조를 달리합니다. 이 제외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거는 배우자,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원칙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 맞는데 다만 이러한 불법 목적이 어떻다면 봐주겠다 이 얘기죠. 근데 결론은 같아요, 틀려요? 결론은 같죠? 그러면 상호명의신탁 구분 소유자의 공의등기했어요. 이 등기 유효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님이 보기 싫어서 나중에 이제 처의 이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상호 명의신탁이 적용되는 경우와 요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이것을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약정도 유효하고요. 등기도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공부할 텐데 이거는 이제 18회 때 우리 쪽에서 출제한 바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는 명의신탁자예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전부 다 소유자가 수탁자로 처리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말이에요. 이게 이자간 등기명의 신탁하게 되면 이거 약정 등기 무효고 물건을 일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처분하면 산학불문 대항 불가고 이런 걸 설명할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법에서 다루는 분야고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요거
자, 두 분이 와가지고 이거 한 필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덩치가 너무 크다. 우리가 이쪽을 나눠서 취직하려고 한다.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지분 늦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남편이 찾아와서 내 처 앞으로 하나 해놓고 싶다. 이거 왜? 아들님이 보기 싫어서.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당연히 또 처벌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명법상 제재인데, 교재, 이제 제재로 다시 돌아가면, 이 교재가 지금 현재 529쪽에 500, 지금 30쪽에 위반 시 제재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형벌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과징금부터 먼저 보시죠. 531쪽 과징금. 그럼 이제 실명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제재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사들 과징금 가끔 들게 맞는데, 원래 과징금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이익을 환수한 제도인데, 이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30% 범위 내라는 걸 주의하세요. 확정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다.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위반 기간,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누가 맞냐면 당연히 명의신탁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자 있죠? 3년 동안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 신탁자가 똑같이 처벌한다고 그랬죠? 이자가 과징금 대상이에요. 자, 그럼 과징금 나갔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자시 앞으로 등기 안 돌렸어요.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이행강제로 나옵니다. 이건 확정금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이라 이걸 부르는데, 1차 이행금 나갔잖아요? 근데 1차가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1년 내 등기를 안 돌립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평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나가죠. 그래서 실명법상 이행강제금은 1차 10%, 2차 20%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행강제금 앞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안 하면 최고 이행강제금, 이행명령 3개월 범위 내에서 나가고 불응하면 최고 10%였습니다. 그 첫 번째니까 10%, 최고 10%. 그다음 두 번째 이행명령이 어디서 나왔냐면 농지법에서 나왔어요. 농지의 처분명령에 위반했어요. 농지의 처분명령은 6개월 범위 내를 정해주죠. 거기에 불응하면 20% 이행강제금 나왔죠. 이제 실명법에서 마지막 이행강제금 나왔죠? 이제 종합했어요. 1차 몇 프로? 10%. 2차 20%. 이렇게 이제 숫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신탁자는요, 이행강제금까지 맞게 되면 최고로 맞아버리면 부동산 평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죠. 과징금 30%, 이행강제금 10%, 1차, 2차 이행강제금 20%니까. 자, 그 다음에 형벌도 맞을 수 있어요. 이 형벌은 일단 숫자를 기억하는데, 숫자는 52, 31로 기억하세요. 5231.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이거? 2는 뭐게요? 2천이 아니고 2억이에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5231로 처벌하는데, 5년은 명의 신탁자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자가 5년이에요. 다음에 3년짜리는 수탁자가 맞겠죠. 명의를 빌려준 자. 그래서 5231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명의 신탁자는요, 세 가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까지. 근데 수탁자 있죠.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는 결국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안 되고요. 형벌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실명법 다 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판례 태도인데, 이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조금 쉬었다가 주임법, 상임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